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2호 공감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간은 흘러가는지 우리 곁에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봄을 잃은 지 어저께 같은데요. 다시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감염증 때문에 물놀이가 가능할지도 의문인데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는 그날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시사토크 2호 공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쉬지 않습니다. 함께할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신문의 이주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좀 소문 들어보니까 유튜브에서 무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다 SK 브로드밴드 덕분인데요. 그렇습니까? 예. 네, 제가 과거에는 매일신문 사회부 소속 기자였었는데 이번에 디지털국으로 인사 발령 이동이 났습니다. 네. 디지털국은 아무래도 온라인 기사 또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이 부서에서 또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활동하고자 무척 열심히 하는 이 기자의 줄임말로 무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문 기자로서 방송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SK 브로드밴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기자가 되길 그럼요. 바라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가 또 방송으로는 제 또 친정집과 같은 곳이라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북일보의 배준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기자님, 우리 젊은 기자들 요즘 유튜브 많이 합니다. 네. 배 기자께서는 유튜브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유튜브를 하면 네, 이 방송국처럼 분장을 기본적으로 안 해줍니다. 안 해주죠. 네, 네. 그래서 얼굴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 같고요. 네. 저는 또 매주 한 차례씩 라디오 생방송 프로그램을 출연하고 있는데 그게 좀 당분간은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얼굴 좀 빨리 가도 좋지 않을까요? 신비주의로 좀 가고 싶습니다. 아, 신비주의 컨셉이십니까? 요즘 목소리만 나오는 유튜브 영상들도 많거든요. 근데 한번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 소리가 좋다고 10만 스스로 구독자는 말씀하시던데.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자, 현직 신문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시사토크 2호 공감, 오늘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할 주제는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 논란입니다. 달성군이 2016년 시작했다가 진척이 없었던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4년 만에 다시 추진한다. 우선은 이 사업은 3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비슬산 공영 철골 주차장에서 시작을 해서 대기연봉 인근까지 1,831m 정도 구간. 근데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 달성군은 최소한의 부분만 공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큰 무리가 안 간다. 대구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에는 녹지라든가 이런 안개류들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경제 논리를 내세워서 자연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달성군이 2016년 시작했다가 진척이 없었던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4년 만에 다시 추진한다고 합니다. 관광 활성화도 꾀하고 자연도 보호하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환경단체 입장은 다릅니다.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는 데다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이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 기자, 이 사업의 추진 과정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우선은 이 사업은 3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비슬산 공영 철골 주차장에서 시작을 해서 대기연봉 인근까지, 그러니까 1,831m 정도 구간이 됩니다. 여기에 케이블카를 2022년 6월까지 설치하겠다는 사업인데요. 달성군은 2016년 9월에 기본 구상 그리고 타당성이 있는지 이 조사 영역에 착수했고 이듬해에 그 노선을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도시관리 계획 결정 등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고 그해 11월에는 그 궤도 심의를 거쳐서 또 12월에는 궤도 결정 또 군립공원 계획 변경 등 이 다양한 행정 절차를 꾸준히 밟아왔습니다. 네, 당시에는 좀 반대가 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달성군 의회에서는 2018년 해당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 사업이 진척을 바라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최근 달성군의회는 실시설계 용역비 13억 원을 올해 본
예산에 의결한 데 이어서 제1차 추경심의에서도 이제 기계설비 외자 구매 예산 12억 원을 또 통과시켜서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또 민간 차원에서의 추진위원회도 본격 활동에 들어갔고 환경영향평가 용역 같은 것들을 거쳐서 늦어도 내년 5월에는 이 케이블카 실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오는 2022년 6월에는 공사를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네, 기자. 김문호 군수가 삼성 군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부분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슬산에는 어떤 관광 자원이 있을까요? 네, 달성군 하면은 비슬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비슬산은 해발은 1084m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굉장히 독특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생대 백악기, 화강암의 거석들로 구성된 암계류인데요. 이 암계류는 수만 년 전 빙하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제 산 위에 있었던 크고 작은 암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게 돼서 마치 돌들이 강을 이루는 듯한 장관을 이제 펼치게 되는 겁니다. 비슬산에 있는 암계류들은 한국을 넘어서 세계 최대 규모급으로 유명한데요. 대연사 부근과 등산로 건너편에 해발 1000m 부근에서 시작해서 또 등산로를 중심으로 양쪽 사면에 2개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각기 이제 시작점은 다른데 한쪽은 해발 750m 부근에서 합류해서 내려오다가 450m 지점에서 끝이 나는데요. 길이 2km, 또 최대 폭 80m, 두께가 5m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암계류입니다. 또 비술산은 청왕봉 인근에 지금은 대견사이죠. 과거에는 이제 보왕다무로 불렀었는데요. 이 보암당에는 삼국유사를 저술한 이제 일현 스님이 당시 이제 승가에 장원급제하고 나서 초기 시절 주지 스님으로 임명을 받아서 10년간 이렇게 또 수련을 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또 비슬산 하면은 잊을 수 없는 게 참꽃인데요. 매년 4, 5월이 되면은 이 비슬산 산등성이를 진분홍색 참꽃이 술을 놓습니다. 그래서 비슬산 참꽃제 이렇게 달성군에서도 대표 지역 관광축제로 활용하는 만큼 참꽃도 비슬산에 빼놓을 수 없는 자연 환경이자 관광 상품입니다. 네, 비슬산이 참 유명한 관광지인가 봐요. 네. 아까 그 5월달에 그 민간 차원에서도 이 케이블카 설치 사업 추진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거기 수장을 맡고 있는 박동수 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동하는데 이렇게 제약이 많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이 이 비슬산의 수려한 이 면모를 그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만끽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케이블카 자체는 생태계 파괴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이 새로운 수송 수단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군수도 무엇보다 주민들이 이렇게 먼저 나서서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 보존 그리고 고용 창출과 같은 이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어서 참 고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자연보호, 관광 활성화 이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곳이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대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슬산은 그 팔공산과 더불어서 대구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명산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달성군이 케이블카 설치 사업지로 이 계획을 하고 있는 이 지점들은 보면 국토환경성 평가 지도라는 게 있는데 그곳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비슬산 암계류는 이미 이제 천년기념물 제435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 암계류와 인근 참꽃 군락지 근방에 멸종위기 1급 동물에다가 또 다른 천년기념물 제217호입니다. 천년기념물로 알려진 사냥이 서식한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더 환경단체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연구진들이 배설물을 발견한 이후에 사냥의 모습을 확인을 하려고 무인 카메라를 설치를 했는데요. 아직 사냥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담지는 못했지만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된 담비, 삭 같은 동물을 비롯해서 너구리, 오소리 등의 동물들도 발견돼서 생태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임을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케이블카가 설치가 된다면 네. 이런 동물들, 우리가 보존해야 될 동물도 그렇고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달성군은 이제 상부와 하부의 탑승장과 이 탑승장을 이어주는 지주만 연결을 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앞산 케이블카를 봐도 밑에 타는 곳, 위에서 다시 또 내려가는 곳, 그 사이에 이제 지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최소한의 부분만 공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큰 무리가 안 간다. 오히려 탐방객들이나 등산객들이 무분별하게 이용을 하고 또 쓰레기를 버리고 이런 환경에서의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대구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 공사 자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대규모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재들이 운반이 돼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간 확보가 필수고 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녹지라든가 이런 암계류들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논리를 내세워서 자연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네. 배 기자, 제가 그 비들산 가본 적이 있는데 네. 저는 당시에 그 전기차 같은 걸 타고 정상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 전기차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달성군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비설산이 품은 그 다양한 관광 자원을 눈으로 만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걸어서 등산을 해야 하는데 비설산 자연휴양림 주차장에서 이 반딧불이 전기차 또 투어 버스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이 전기차를 타고 내려도 이 무수히 많은 계단과 마주치면 속수무책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주말마다 사람들이 대거 몰리기 때문에 그 전기차나 투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 더 많아서 이 불편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전기차 운영 횟수와 대수를 늘리면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한 개발 사업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개발 사업을 불러와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자체가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는데요. 무엇보다 비실산은 관광지이기에 앞서서 우리가 보호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실산의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말고 또 비실산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고민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설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한 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과거 전국민 수학여행지로 인기가 높았던 설악산이 대표적인데요. 설악산은 이제 케이블카로 가뿐하게 올라갈 수 있는 편리한 산이 되었습니다. 설악산은 한 해 300만 명에게 이제 이렇게 등산객들이 방문을 해서 또 탐방로와 동식물 서식지 같은 것들에 대한 훼손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카 설치 이후에 손쉽게 이런 탐방객들이 산을 올라갈 수 있으면서 오히려 이런 환경 훼손이 적어졌다라는 입장인데요. 또 케이블카를 타면 설악산의 이 산능성이 동해 바다와 공룡 능선, 또 천불 등 계곡 같은 비경도 케이블카에서 고스란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국립공원의 환경도 지키고 또 멋진 경관도 선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울산시가 대양암공원 등 해상 케이블카와 또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추진을 준비 중인데요. 울산을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비전입니다. 요즘 네. 전국적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인 많이들 것 하고 같아요. 계시죠. 통영에도 있더라고요. 네. 스위스로 외국을 한번 가보면요. 외국까지 스위스는 가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케이블카로 이제 관광 대국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이 국토의 60%를 차지하는 이 산이 있는데요. 이 산지 곳곳에 케이블카 2,500개 정도를 설치한 그 인구 6,000명의 그 산골 마을을 보면 이 케이블카들 덕분에 연간 그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또 호주의 경우에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열대우림 지역을 케이블카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서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고, 일본도 29개 국립공원에 40개 이상의 그 케이블카를 놓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두 분은 이제 케이블카로 인한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전북 진안군인가요? 이제 네. 5년 동안 환경단체하고 이제 갈등을 빚었던 마이산 케이블카 조성 사업. 이 사업이 결국에는 백지화됐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전춘성 진안군수가 지난 6월 8일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애초에 그 190억 원 정도를 들여서 마이산 북부 사양제 저수지 근처에서 마이산 남부 도장골까지 1.5km 구간에 설치하는 이 케이블카 건설 사업의 중단 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정 군수는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 또 케이블카 사업도 완전히 폐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진안구는 그 2015년부터 마이산의 케이블카 조성을 추진했지만 전북지방환경청이 그 2018년 4월에 그 환경적 보호 가치가 매우 높은 마이산의 생태계가 훼손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 사업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진안구는 그 환경청을 상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취소 청구 소송을 냈지만 6월 4일 날에 패소했고 군수는 결국은 이 백기를 들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달성군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비슬산의 가치를 훼손하고 관광 자원의 근본을 망칠 우려가 있다는 환경단체 주장에 환경 보호와 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도구가 케이블카라고 맞서고 있는 달성군. 두 가지 주장 모두 일부정 부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비슬산은 관광 자원이기에 앞서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더 가슴 깊이 와닿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돌아오지 못한 영웅들 상원구의 옛 이름인 대구 상업학교 야구부 소식입니다. 글러브와 야구공 대신 총과 수류탄을 들고 전쟁터를 누빈 이들을 대구 상업학교 지금은 상원고인데요. 1928년도에 그 창단을 유구한 전통의 그 명문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의 야구 최강자로 전국 학도 대회 준결승 경기 당일날 바로 6.25 전쟁 오늘날의 학도병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이 군사교육이 받지를 못하고 군번 없는 군인으로 이제 곧장 이 낙동강 전투에 투입돼야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주장 박상호 선수의 유해는 발견이 됐었는데요. 이문조, 성나홍 선수의 유해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네, 6.25 전쟁 당시 학도의용군으로 전쟁터에 나갔던 상원고의 옛 이름 대구 상업학교 야구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글러브와 야구공 대신 총과 수류탄을 들고 전쟁터를 누빈 이들을 먼저 이주영 기자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대구교육박물관 전시실 모퉁이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대구 상업학교의 이제 야구부 학생들이 당시 청룡기 야구 대회에서 우승할 당시의 모습을 포착한 사진입니다. 무려 1950년인데요. 정확히 70년 전 사진이지요. 네. 근데 지금은 사진 한 장으로만 남은 이들에게 숨겨진 이야기가 놀라웠습니다. 이 대구 상업학교 지금은 이제 상원고인데요. 네. 그 야구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928년도에 그 창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구한 전통의 그 명문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창단 첫 해인 그 1928년 5월 24일에 대구 충계 쟁패전에서 그 대구 실업을 꺾고 첫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또 이듬해에는 1930년인데요. 그 제16회 고시엔, 그러니까 고시엔은 일본 야구 고교 야구 전국 대회입니다. 네네. 이 고시엔 조선 예선에서 우승하면서 당시 조선 대표로 출전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 대구 상업학교는 치열했던 그 고시엔 예선을 뚫고 심심찮게 그 결승과 4강을 오가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야구 최강자로 군림했습니다. 네, 대구 상업학교 야구부는 해방 후에도 전통을 이어갔는데요. 1950년 6월 18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제5회 청룡기 대회 결승전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우승의 기쁨도 잠시 이들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운명이 닥쳤습니다. 대구 상업학교 야구부는 당시 청룡기 이후 곧바로 열릴 예정이었던 제2회 전국 학도대회 준결승전에 진출해서 2경기 연속 우승을 이제 넘보는 팀이었었는데요. 준결승 경기 당일날 바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아, 예. 네, 당시 그 대구 상업학교 야구부 소속이었던 이문조, 성나홍, 박상호 이 학생들은 이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그 학도병으로 가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 명은 전쟁 전까지 그 대구 상업학교에서 그 야구 선수의 꿈을
키웠고요. 또 야구 유망주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일주일 전까지 이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지 상상조차도 못했을 것입니다. 네, 뭐 알려진 바로는 당시 학교 측이 네네. 이 대회에 야구부가 참여하는 거를 좀 껄끄럽게 생각했다 이런 말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대구 상업학교가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야구부였을 텐데 학교 측에서 굳이 참가를 막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승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유가 주요한 이제 그런 원인이었는데요. 해방 후 이제 대구 상업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방 전에는 굉장히 지역 강자로 군림을 했었지만 해방 후에는 당시의 명성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였었습니다. 이제 거듭된 학교 측의 그 출전 포기 종용을 이겨낸 분이 또 바로 당시 대구 상업학교 야구부 감독을 맡고 있었던 김종경 감독인데요. 이제 김 감독은 일본 니시오 공업실업학교에서 야구를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니혼 대학에 다닐 때 이 학병 지원에 반대를 하고서 귀국을 해서 대구에 터를 잡고 당시 대구 상업학교의 체육교사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대구 상업학교의 야구부를 재건한 이가 바로 이 김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제까지 틀어서 야구부를 키웠습니다. 김 감독은 그 1920년대 그 전국을 휩쓸었던 대구 상업 야구부의 전통을 제발 좀 회복해야 되겠다. 이래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원체 그 의지가 강했던 까닭에 학교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수원까지 팔아가면서 청룡기 출전 경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감독의 강한 의지를 선수들이 알았던 까닭일까요? 청룡기 당시 대구상업학교는 여러 강호를 차례로 꺾고 그 결승까지 올랐고 당시 전국적인 강호였던 부산 동래중학교하고 맞서서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모두의 예상을 뒤덮는 결과였습니다. 무려 1950년이었는데요. 당시 외국 전지 훈련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그 조기 교육이 있지도 않았고요. 이 흐름대로라면 대구 상업 야구부 멤버들은 훗날 그 한국 야구계를 짊어질 핵심 주역들로 성장하리라는 예상도 과한 추측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시 대구상업학교 야구부는 이제 곧이어 개막할 제2회 학도체육대회에 참가하고자 청룡기 우승 후에도 서울에 남아 있었습니다. 6월 23일이었는데요. 1950년 6월 23일 개막한 학도체육대회에서 이제 1회전에서 대구상업학교가 또 부전승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2회전에서 동래중학교와 다시 맞붙을 예정이었거든요. 리턴 매치죠. 어떻게 네, 보면은. 네, 네. 그게 이제 1950년 6월 25일이었던 겁니다. 네, 일요일이었겠죠? 2차전이. 네, 네.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날은 이제 6.25 전쟁 발발 날이잖아요. 발발일인데 조금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니까 이게 대구로 내려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대구로 내려왔을 때만 해도 당시에는 남쪽 지역에는 그렇게 막 전쟁의 심각함도 몰랐었고요. 이게 뭐 급한 상황이다라는 것도 몰랐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었다고 네, 해요. 네. 진짜 뭐 우승을 거머쥔 것도 한편의 드라마 같은데 그날 새벽 전쟁이라뇨.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감정이입이 안 되는데요. 당시 그 어린 학생들이 그러니까 훗날 이 전쟁이 민족 상잔의 아픔으로 한국 최고의 아픔이 될 줄 뭐 그런 비극이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이 전쟁의 위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6.25 다음 날인 6월 26일 그 대구 상업학교 선수단이 이제 대구로 내려오자 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대적인 환영을 하면서 맞아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었습니다. 이 학생 선수들은 더 이상 이 그라운드에 올라가지 못했고요. 대신 그들이 밟은 곳은 전쟁터였습니다. 야구공과 배트를 내려놓은 그들의 손엔 수류탄, 총 이런 것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6월 30일 대구는 드디어 각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5일 뒤인데요. 전쟁으로 인한 어느 휴교령이겠죠? 순간 이게 상황이 이게 정상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겠죠. 이미 수도 서울은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이윽고 북한군의 남하가 시작이 되었었고요. 대구 상업학교 학생들은 용약 이제 의용군, 즉 오늘날의 학도병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당시 대구 상업학교 야구부 소속 이문조, 석나홍, 박상호 소년도 같은 운명이었는데요. 이들은 학도 의용군으로 지원을 해서 낙동강 방어 전선에 투입이 됐습니다. 결국 전사했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주장 박상호 선수의 유해는 발견이 됐었었는데요. 이문조, 성나홍 선수의 유해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신도 못 찾았다는 얘기가 있고요. 조금 설명을 더 보태드리면요. 이 세 명의 학생들은 이 군사 교육이 받지를 못하고 군번 없는 군인으로 이제 곧장 이 낙동강 전투에 투입돼야 했습니다. 이 낙동강 방어선 전투는 굉장히 치열했었는데요. 당시에 임시 수도인 그 부산 함락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국군 그리고 유엔군이 이 북한군에 맞서서 치열한 전투를 거듭했습니다. 이게 한국 전쟁사의 그 주요 전투지입니다. 이 낙동강의 거의 모든 전선에서 북한군의 그 격렬한 공세에 맞선 국지전이 벌어졌고 이 50일 정도 지속한 이 전투 때문에 많은 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 낙동강 전선에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많은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6.25 전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사 이래 최대의 민족 상잔이라고 하잖아요. 사상자가 엄청납니다. 당시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을지 상상이 안 가는데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간 지속했습니다. 국가기록원 통계에 따르면 당시 한국군 전사자가 13만 7,890여 명, 그리고 부상자가 이제 45만 742명이었거든요. 또 실종자까지 포함하면은 모두 62만 1,800여 명이 이제 피해를 받았습니다. 전쟁의 화마에 희생이 됐고요. 유엔군 역시 사망자가 4만 670명, 부상자가 10만 4,280명, 포로까지 포함하면은 15만 5천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 중 미군의 피해 규모가 가장 컸는데요. 미국 전사자만 해도 3만 7천 명, 부상자는 9만 2,134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저는 없었으니까 모르지만 이 사망자 수치만 봐도 와 이게 장난이 아니었겠다라는 게 실감이 됩니다. 당시에 배기자도 없었죠, 그죠? 그렇죠. 예, 민간인들의 학살도 되게 심했다고. 네, 그렇죠. 민간인 사망자는 24만 4,600여 명 정도 되고요. 또 학살을 당한 사람들은 12만 8,900명 정도, 또 부상은 22만 9,200명 정도가 됩니다. 또 납치, 행방불명 이런 인원들이 38만 7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 피난민이 320만 명, 또 전쟁으로 인한 미망인이 30만 명, 또 전쟁고가도 10만 명에 이릅니다. 네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리 6.25 전쟁은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런 역사이긴 하지만 저희가 뭐 당시 아픔을 상상이라도 하겠습니까? 저희는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구 상업학교 야구 영웅들이 참전했던 낙동강 방어선 네. 전투 네네. 가장 6.25 전쟁 치열했다 뭐 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국지전 중에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아까 배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방어선이 뚫리게 되면은 당시에 자유진영이었던 대구,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이 모조리 함락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치열했던 전투고요. 이 방어선을 구축을 해야만 또 인천 상륙 작전이나 이런 것들이 또 성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또 치열했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3명의 야구 유망주들은 전투에 투입이 됐다가 모두 다 이제 살아 돌아오지 못했었고요. 네. 상원고 총동창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 박상호 선생의 경우 그 1950년 그 야구부 주장이었습니다. 일전에 그 학교 역사를 정리할 때 이 박상호 선생이 낙동강 전투에 그 학도병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했다 이런 기록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문조, 성나홍 이 두 분의 기록은 뭐 애석하게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유해조차 찾지 못했다고 하니까요. 네. 예, 이 관계자에 따르면은 전쟁 발발 이후에 학도병으로 이제 참전한 대구 상업학교 재학생은 50여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공식적으로 파악한 전사자만 20명 정도가 되는데요. 총동창회 측은 아마 전사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문조, 석나홍 선생도 공식 기록이 없다면 아마 여기는 이제 무명 전사자에 포함됐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네. 청룡기 우승이라는 야구 인생에서 큰 영광이었을 건데 그 영광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말씀하셨던 이문조 선생 그리고 성나훈 선생, 박상호 선생은 꽃다운 나이에 이제 산화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고교 야구는 없다고도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자, 하지만 우리 야구계는 이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세 분의 기록은 1993년에 발간된 한국 야구사 또 2001년에 그 홍순국 선생이 집필한 한국 야구 인명사전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한국 야구 발전에 헌신했고 또 언제 전사했는지 기록이 전무합니다. 전사한 야구 선수를 항구적으로 기리려 노력하는 미국 야구계 또 전범들임에도 침략 전쟁에서 죽은 야구인들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일본 야구계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상황입니다. 네, 대구 상업학교 야구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에도 뭐 야구 칼럼니스트 등 언론에서 몇 차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렇다 할 조명을 받지는 못했었는데요. 잊혔던 역사를 다시 물 위에 올린 장본인은 대구교육박물관 김정학 관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관장은 그 2018년 6월에 그 대구 교육박물관 개관을 준비하던 당시에 학도병 관련 자료를 검색하다가 대구 상업학교 야구부의 그 존재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50년 당시 청룡기 등 고교 야구 기사를 비교적 자세하게 수록한 이 조선일보사의 과거 기사 데이터 등 자료를 이렇게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학도병 자료를 찾던 김 관장 덕분에 낡은 그 흑백 사진 3장 그리고 또 과거의 기사를 추적해서 땅 속에 파묻혀 있던 1950년 당시 대구 상업 야구부의 청룡기 우승기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김 관장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에 우승기 학교 간사 앞에 묻혀 있다는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승기가 땅속에 묻혀 있었단 말이네요. 네. 그래서 김 관장은 이제 소년병과 학도병 모두 전쟁 후에 잊혀져 버렸지만은 그러니까 군번 부여를 받았던 소년병과는 달리 학도병은 이제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불쌍한 존재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그는 이제 정확한 통계치도 아직 없는 학도병의 존재가 전북 군산과 대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김 관장은 전북의 이제 군산고에 이어서 대구 경북고등학교, 또 대구 상원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에서 학도병이 가장 많이 투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에피소드들을 설명을 하면서 대구 지역 역시 수많은 학도병들이 징집된 곳이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기록이 조금 다시 이런 역사들이 조금 많이 밝혀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징집된 학도병들은 대부분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대구 경북의 대구죠. 네.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역사화하는 작업은 아직 너무 미진하기만 합니다. 경북 포항과 영덕에서 진행됐던 장사리 상륙작전 또 인천 상륙작전을 가능케 했던 중요한 전투였지만 대부분 학도병들로 사실상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았던 것입니다. 잊혀진 지역의 역사를 지역 교과서 또 지역 차원에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학생들에게도 환기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잊힌 것이지만 잊을 수 없는 것들 아니냐 이렇게 김정학 관장은 강조를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자료도 많이 찾아야 될 텐데요, 그렇죠? 네, 아직 빛을 보지 못하는 학도병들의 기록과 자료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구교육박물관은 대구 출신 학도병들에 대한 기록과 사진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또 기증받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계기로 지역에서도 역사를 찾자는 우리 지역의 역사를 찾자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상원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또 대구 지역의 프로야구 홈팀인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에도 이 홈 경기에 대구 상원고 야구부 후배들이 뭐 시구와 이렇게 묵념 같은 것들을 하면서 돌아오지 못한 야구 소년 학도병들의 넋을 기릴 이런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또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저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좀 제대로 좀 밝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도병 말 그대로 학생 신분으로 대부분 또 고교생이었을 것 같은데요. 학생 신분으로 전쟁터에 뛰어든 분들인데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총칼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죽음을 각오하고 치열하게 싸웠을 텐데 이들은 학도병은 모집이었습니까? 징집이었습니까? 학도병의 경우 서류상 그 자원 입대자들도 많았지만 문제는 학교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나갔다가 그대로 학도병이 된 사례들도 이 자원으로 짓게 돼서 사실상 강제가 더 많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또 아예 강제로 입대당한 경우도 생각보다 꽤 많았는데 이 경우도 자원 입대라고 여겨졌습니다.
그 태극기 휘날리며 아시죠? 거기서 초반에 주인공 형제가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또 바다 건너 제1교포 청소년들이 제1학도우영군을 편성을 해서 또 참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간의 일제감정기 시대 때 또 서러움을 받았던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 한국인들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국난을 극복하자라는 취지가 많이 조금 이런 의견들이 모아졌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학도병들은 대한민국 육군에 배치됐었습니다. 소년병은 아니지만 20대 대학생들도 또 학도병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는 한국전쟁 때, 6.25 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한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있습니다. 아, 김 전 대통령도 학도병에 참전을 했군요. 다만 이 당시 대학생은 그 전쟁터 대신 대부분 다른 보직을 맡았습니다. 뭐 대학생이 그 당시에는 뭐 매우 귀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이상 학력은 병력 대상이 아니었고 대학생 이상이 근데 군복무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 갑종 장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민병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초대 원장도 이 전쟁 당시에 부산의 전시연합대학을 다니면서 간신히 그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회고록에 따르면 여전히 거리에서는 육군의 신병 징집이 있었고 신분과 관계없이 그 일단 잡혀가면 얼마간의 기초군사 훈련만 받은 채 곧바로 전선에 투입되곤 했다. 나도 여러 번 아슬아슬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잡혀서 타고 가던 트럭에서 뛰어내려서 도망친 적도 있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네, 학도병은 현재로서는 정확한 수도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투입된 당시에 변변찮은 군번도 없었고 또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신원이 밝혀진 경우에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참전유공자라는 애매한 호칭으로 불렸고 기록이 없다거나 증명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과 존중에서도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나라가 이들을 잊고 싶었던 걸까요? 여전히 학도병의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현황 역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성년자를 징집해 전쟁에 반강제로 동원한 역사. 어쩌면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가 잊고 싶은 기억에서 애써 지우고 싶은 흑역사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영원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그 고교생이었던 학도병 대신에 별도의 그 소년병들도 존재했는데 미성년자들이 징집됐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학도병은 군분을 부여받지 못했고 소년병은 정식으로 군분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나 소년병 또한 그 현충원 등지에서 추모비조차도 이렇게 찾아볼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네, 뭐 안타까운 소식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6.25 전쟁 참전 소년병 전우회가 결국은 자진해산을 결정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요. 늙은 소년병들이 해마다 먼저 간 전우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 같이 지내오던 소년병 위령제도 더 이상 열 수가 없게 됐다고 합니다. 소년병 예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세월이 흐를수록 늙은 소년병들의 한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 주변에서 이슈가 된 사건과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아주 좀 끔찍합니다. 무더위가 가실 정도로 오싹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계속 들어보시면 아주 오싹하실 겁니다. 이 보험 사기범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은 그 평범한 보험 사기범들이 아니라 좀 끔찍한 방법으로 범행을 했습니다. 마치 사고 때문에 손가락이 잘린 것처럼 속여서 보험금을 타낸 50대 2명의 기막힌 사연입니다. 네, 54살 정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또 56살 하모 씨는 징역 1년 2개월을 받았습니다.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네, 도대체 어떤 사건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십니까? 네, 좀 사연이 좀 있는데요. 네. 이 정 씨, 그러니까 아까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정 씨가 생선 노점상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29일에 새벽 시간을 틈타서 전기기계 절단기, 그러니까 골절기라고 하는데요. 이 기계로 왼손 중지와 약지, 새끼손가락 이렇게 3개의 손가락을 고의로 잘랐습니다. 그 뼈를 자르는 그 기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듬해 1월 20일에 그 마치 우연히
생선 절단 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속여서 보험사에 이렇게 청구를 해서 5차례에 걸쳐서 6,930만 원을 타냅니다. 또 다른 보험회사에도 3,500만 원을 보험금을 달라 이렇게 청구했는데 이 보험회사에서는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 이렇게 지급을 거절하면서 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네, 손가락 3개하고 1억 원으로 바꿨다는 이야기 같은데, 자 징역 1년 2월을 받은 허 씨도 일종의 공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사실 허 씨가 먼저 범행을 했습니다. 2014년 12월에 3개 보험사에 보험 가입을 했고요. 생선 노점상을 하던 정 씨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고의로 손가락을 절단시켜서 사고를 당한 것처럼 이게 꾸미면은 산재 보험금과 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정 씨 사업장 명의로 산재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는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은 목격자 행세를 자기가 해주고 또 이후에도 보험금을 타게 되면은 1억 원을 주겠다라고 뭐 제안을 했었습니다. 정 씨도 승낙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허 씨는 2015년 1월 22일 밤에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대구의 한 시장 노점 가판대에서 생선 절단용 칼을 가지고 엄지를 제외한 왼손 손가락 4개를 고의로 절단을 합니다. 이후에는 그 생선 절단 작업을 하던 중에 우연히 사고가 났다 이렇게 거짓말해서 보험회사로부터 3억 5,800만 원을 타냅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휴업급여 이런 명목으로 3,400만 원 정도를 챙겼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정 씨는 허 씨의 범행을 도와준 대가로 약속한 1억 원을 또 받아냅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예, 뭐 정 씨와 허 씨 모두 그러니까 범행 당시에 벌금을 내지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벌금을 못 내 가지고 지명수배를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처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도 이제 보험 사기 범행을 위해서 다소 버거운 수준의 보험료를 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게 돈이 탐났던 거죠. 그러면 정 씨와 허 씨 모두 재판에서 우연히 일어난 사고였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법원은 이제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배척했죠. 이 사람들의 주장을. 이 한 번의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면 이 절단된 부위의 그 절단면이 이 같은 선상에 있어야 하는데 이 피고인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2차례 이상의 그 별도의 외력이 가해진 이 상처라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이 고의로 절단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의 경우 이 주저했던 흔적도 남아 있었고 손가락이 동시에 그 절단되지 않은 근거로 그 엑스선 촬영 사진을 보면 절단 부위의 절단면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아까처럼 동일선상에 있지 않다는 거죠. 피고인들은 그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도 단기간에 그 소득에 비해서 좀 과도한 수준의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하기도 했고요. 또 돈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해지되자 이 4개월분을 한꺼번에 내고 이 보험을 다시 부활시킨 점도 유죄 판단의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배 기자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제가 자꾸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단면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자꾸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맞습니다. 예,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네, 보험 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고 또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기 때문에 근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인 데다가 범행 동기나 수단, 피해의 규모에 비춰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또 피고인들이 보험 사기 범행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또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1심 선고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결은 달성군에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예, 우리 대형 마트를 보면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을 그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이렇게 부르고요. 또 3,000제곱미터 이하를 준대규모 점포로 갑니다. 이 대구 달성군이 그 전통시장 상권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준대규모 점포가 주소지를 이전해서 다시 문을 열려고 그 개설 등록을 했는데 달성군이 거부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 달성군의 처분이 이 법에 어긋났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달성군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아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같은 점포가 이제 옮겨서 오픈하겠다는데 그렇죠. 그거를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어떤 사연인지 궁금한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기자가. 네, 영남권 최대 유통업체인 A유통회사는 2009년
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달성군 현풍의 도깨비 시장 인근에서 매장 면적 889제곱미터 규모의 마트를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건물 임대 계약이 만료가 되자 기존 점포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매장 면적 950제곱미터짜리 새 점포 개설을 추진을 했는데요. 지난해 4월 24일 달성군청에 이제 그 대규모 점포 변경 등록 신청서를 내야 되잖아요. 이거를 냈다가 이제 A유통의 마트가 있던 자리에 다른 대기업도 마트를 내겠다면서 이게 대규모 신규 등록 신청서를 내면서 이게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준 대규모 네. 신규 등록 신청서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이 도깨비 시장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게 되죠. 이 달성군도 도깨비 시장의 매출과 또 이 전통시장의 보존이 뚜렷하게 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그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결국 지난해 그 7월 17일에 그 A 유통회사의 이 마트 이전 개설 등록과 또 다른 대기업의 신규 개설 등록 모두 2개 다 이렇게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A 유통회사가 행정 소송을 이제 제기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에 달성군이 그걸 거부를 하지 않았으면은 도깨비 시장 인근에 결국에는 대기업 업체의 마트가 2개가 생길 예정이었던 거네요. 그 도깨비 시장은 100년 전통의 도깨비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진짜요? 지금은 이제 5일장이거든요. 5일하고 0일에만 열리는데 이게 5일장이다 보니까 상설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주변에 이런 마트가 또 생길 수밖에 없는가 봐요. 그래서 그 당시 뭐 A 유통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를 새롭게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임대 계약이 만료가 돼가지고 그냥 이사를 원하는 것뿐인데 무조건 이제 등록을 거부한다는 거는 권리 침해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달성군은 이제 준 대규모 신규 등록이나 변경 등록 모두 심의 기준이 같기 때문에 점포를 옮겨서 개설한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맞섰습니다. 네, 현풍 100년 도깨비 시장은 작년인가요? 청년몰 개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을 하겠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법원은 결국 유통회사의 손을 들어준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달성군이 그 변경 등록과 개설 등록 모두 수리하거나 또 모두 제한해야 한다는 그 이분법적인 그 전제에 따라서 이 A 유통회사의 그 변경 등록을 거부 처분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영업의 자유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해야 하는 행정청의 직무에 비춰보면 변경 등록이나 개설 등록 중 하나는 제한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달성군이 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상권 영향 평가서를 보면은 준 대규모 점포의 소재지 이전은 신규 개설이 아닌 사업장 이전에 따른 개점이라서 상권에 미치는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우연히 다른 대기업이 동일한 전통상업 보존 구역에 준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을 하려 한다는 사정만으로 또 기존에 10년 동안 운영하던 A유통회사의 마트 점포를 폐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또 1심입니까? 아니면 대법원 판결입니까? 1심인데 그 달성군이 항소를 하지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확정 판결이 됐네요. 그러면 판결 확정이 됐으니까 이 유통회사는 점포를 이전해서 개점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달성군은 이 변경 등록 허가 절차를 이제 완료해주면 이 점포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유통회사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 판로가 막힌 이 달성군 농가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또 인력도 최대 80명 정도까지 채용하는 등 지역 경제 발전과 상생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현풍 도깨비 시장 상인회는 우리는 생존권을 위협당하는데 달성군은 항소까지 포기하고 우리를 그 도와주지 않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중건 그 상인회장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A 유통회사가 그 임대 기간이 만료돼서 옮기려고 하는 새로운 곳 말고 기존에 있던 마트 자리에 새로운 또 다른 그 마트가 들어와서 큰 마트겠죠? 4월부터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그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또 이번 행정소송 승소 때문에 A 유통회사의 마트까지 들어오면 2개의 준대규모 점포가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쓸 곳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그 달성군이 조금이라도 이 상인들의
이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을 빨리 마련해서 이 전통시장과 준대규모의 점포의 그 상생 방안을 하루 빨리 좀 도출해 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 5년, 6년 전부터 현풍을 중심으로 육아, 구지 이런 데 대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많이 있고 들어섰죠. 뭐 내년에도 구지 면에만 5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입주를 한대요. 그럼으로 해서 이 입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오래됐나요? 네, 100년 와. 현풍 100년 도깨비 시장이라고 해서 아마 1909년인가 굉장하네요. 예, 19년인가 그때 100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달성군에서도 이걸 좀 지켜야겠네요. 네, 지키고 있어. 그래서 청년몰도 맞는 것도 맞는 이걸 것도. 지켜야 되는 의미에서 네.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사건의 판결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비슷한 참꽃 케이블카 설치 논란으로 시작해서 돌아오지 못한 영웅, 대구 상업학교 야구부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과 판결 소식으로 꾸며봤습니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무더위의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며 코로나19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사토크 2호 공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